네, 이번 6.4 지방선거 역대 가장 치열하고 드라마틱한 승부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유권자들 정말 절묘하게도 여야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6.4 지방선거의 결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도 야도 식은땀 승자 없는 결과. 자, 여야 모두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승리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9대 8의 그 광역 단체장 네. 새정치연합이 9, 예. 8이니까 일단 기계적으로 볼 때는 새정치연합이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 대신 또 수도권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수도권에서는 졌어요, 새정치연합이. 그러면서 또 새누리당이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지난 2010년도에 있었던 것을 뺏어오고 뺏긴 네네. 거. 대전하고 이제 세종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 이런데 그런 걸로 볼 때는 비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선거는요, 9대 8로 새정치연합이 숫자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예. 아까 앵커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예, 국민들이 기초단체장은 새누리가 또 새누리가 압승을 압도적입니다. 했잖아요. 또 저분. 예. 그래서 그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네. 국민들이 그야말로 황금 분할의 미묘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저 부분은 그 새정치연합도 사실 기사회생한 겁니다. 세월호 네. 참사가 없었으면은 정당 지지도가 대단히 낮았잖아요. 새누리당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냈어요. 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인 게 세월호 참사가 아니면 상당히 이길 수 있었던 선거인데 네. 마지막에 또 박근혜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양당이 결국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마케팅의 이 선거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양당이 다 체면을 살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을 맞춘 선거였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네, 저도 기본적인 그런 인식엔 동의합니다. 네. 예. 뭐 정말 여도 야도 누가 뚜렷하게 뭐 승자라고 웃고 박수 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나 정부 여당의 상당 부분 뭐 새누리당이 선전하고 뭐 그런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라는 엄청난 그런 대참사가 선거 중간에 있었고 예. 더더구나 이런 선거는 항상 정부 여당이 불리한 편이죠. 늘 집권 중반에 있는 예. 중반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도권에서 만약 전패해서도 할 말이 없는 네. 뭐 받아들였어야 하는 그런 선거인데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보신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010년도 완전히 정반대되는 선거를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정부 여당이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선전한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로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그리고 마지막 선거 결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전투표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 예측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상파 출구 조사는 경기 지역 한 군데만 예측이 빗나갔고요. 예. 대체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 사실은 경기 지역도 출구 조사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2.5%포인트까지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출구 조사는 뭐 대체로 이제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공표 금지 직전에 발표된 조사들과는 많이 좀 격차가 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부산도 그랬었고요. 그러면 그것이 네. 그 사이에 민심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가 그것을 캐치업하지 못한 겁니까? 사실상 이제 숨은 표심이 여권에 좀 있었다라고 예.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 뭐 인천이나 경기, 충북, 강원 이런 지역에서는 여권 표심이 한 5%포인트 이상 숨겨져 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이제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권 표심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든 야든 어떻게 보면 이제 언더독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결과로도 보여지는데요. 한 5%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열세인 지역들이 뒤집어졌거나 아니면 거의 근접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언더독 효과가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언더독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언더독 효과하고, 효과라는 게 이제 밴드웨건 밴드웨건하고 같이 대비된 용어인데 네. 예. 밴드웨건은 말하자면 대세론이죠. 앞서가는 승자 쪽에 표가 쏠리는 현상. 언더독이라는 것은 동정론입니다. 말하자면 그 동정표를 유발해가지고 네. 표를 얻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라고 제가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선거 전에 세월호라는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덩달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누리당이 8곳 그 광역자치단체장에서 8곳을 승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전했다는 지금 평가들을 다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전국 운영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결과가 됐어요. 네네. 새누리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선거 전략을 채택했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 흔히 얘기하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 면모를 그렇죠. 예. 유감없이 발휘한 선거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은 이 당청 관계 있어가지고 과거에 지난해 계속 제기됐던 게 당청 관계가 너무 일방적 아니냐, 청와대가 너무 우위에 있다, 네네. 그래서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이나 자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사실 청와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선보하기 어려웠다는 결과론적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따라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대신 7월 30일 날 바로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 개조론 같은 것들도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가 개조론의 그 관료 마피아를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다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예. 화합과 통합의 이런 쪽이 좀 약간 결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쨌든 간에 9대8로 새정치연합이 이긴 걸로 나왔잖아요. 네. 내용은 뭐 상당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개조론이라든지 또 총리 인선 문제, 개각의 폭 이런 것들은 보다 전향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또 역풍이 직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자식 농사는 잘 지어야. 예. 네. 무슨 선거, 어떤 선거 다 아실 겁니다. 네. 예,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선거 결과 바뀐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네, 열어주시죠. 저희가 준비된 게 있는데요. 먼저 이 미개한 국민이라는 글을 올린 정몽준 후보의 아들이. 아들 글이 또 이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또 다른 후보를 볼까요? 고승덕 후보. 후보죠. 예. 눈물의 반전이었습니다. 초반부터 계속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가운데 초반에 선두를 달리다가 선거운동 막판에 고 후보의 딸이 자녀를 버린 내 아버지가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뒤에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이룬 주인공은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고승덕 후보의 딸이 폭로를 했다면은 조희연 당선인 아들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된 양복이 없어서 부랴부랴 옷을 사러 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라는 이 글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뒤에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놨죠. 네. 이제 3명의 후보가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 여기는 다 동의하시죠? 어떻게 보세요, 노 교수님? 네, 뭐 그럼요. 뭐 그런 부분들 지지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네. 뭐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저것은 상당 부분 이제 교육감 선거에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물론 그런 점도 인정하고요. 영향 미쳤다는 점도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13개적인가요? 전부 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뭐 보수가 됐지만, 근데 그걸 보면 대개가 단일화된 진보 대 분열된 보수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도 뭐 제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예. 고승덕 후보 1위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인지도 얘기지, 꼭 그게 지지율로 연결될 거라고 보진 않았어요. 예. 보수가 3명이나 나오고 보수 성향이 네. 진보 쪽이 하나 나왔다면 거기에서 보수가 이기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구도가 자체가 상당 부분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안택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를 쭉 이제 살펴보셨을 텐데 네. 만약에 고승덕 후보가 이 딸의 이 페이스북 글이 없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파문이 나온 이후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희연 후보가 사실은 이제 지명도 면에서 많이 떨어졌었기 네.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도 3위에 그쳤었습니다. 네. 물론 1개월 전에 조사에 비하면 많이 이제 따라 붙었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고승덕 그 후보의 이제 자제분 때문에 자연스레 이제 조희연 후보의 이제 아들까지 언급이 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전국 교육감 선거 판도에까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도의 문제도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네. 이 아들의 언급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 자체가 굉장히 큰 관심을 이제 갖게 됐고요. 예. 정몽준 후보의 경우에도 아들의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이 고착 상태에 빠졌고 어제 다른 지역은 좀 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과 서울 기초단체장의 득표율이 거의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같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몽준 후보가 대부분의 서울구청장 새누리당 후보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자제분들의 발언이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가족 문제가 어쨌든 사적 영역 아니겠어요? 근데 가족도 검증의 대상입니다. 네. 근데 같은 가족 문제로 하더라도요. 과거에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 병역 의혹이죠. 자녀의 병역 의혹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이 병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서 예. 그것은 공적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은 완전히 사적인 영역들입니다. 사실은 고순도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사실은 뭐 사퇴할이라는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 의견들이 많았죠. 근데 예. 어쨌든 자신의 가족사를 구구절절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선거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노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고 후보가 워낙 인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감에 대한 그 주목도가 대단히 낮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닌 다음에는 특히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아닌 네네. 다음에는 그런데 고 후보의 인지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됐다 하더라도 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았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가족사가 지나치게 정책 개입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예. 눈물이, 자, 키워드 말씀하셨는데 눈물도 이번에 키워드였어요.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가 새누리당의 하나의 그 전략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좌초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새누리당이. 또 정문진 후보의 눈물, 아들의 그 발언을 사과하면서 경선에서 당선된 다음에 네. 그것도 고순도 후보의 눈물. 요번에 선거의 상당한 부분이 눈물. 그 눈물이 먹힌 부분이 있고 안 먹힌 부분이 있고. 네. 그런 걸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눈물도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군요. 근데 지금 방금 뭐 진보 성향의 그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다음 키워드가 이 교육감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앵그리맘, 진보 교육감 선택 이런 키워드입니다. 네, 뭐 이게 서울시 3040, 교육감 예.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다른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진보 성향을 띤 네.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어요. 자,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먼저 노는 교수님. 네, 아까 저는 뭐 그 제 얘기한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이분은 저는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뭐 지금 그런 것도 전혀 뭐 앵그리맘이라든지 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특별히 정말 모든 사람 분노했죠. 예. 분노가 있고 눈물 뭐 정말 닦을 날이 없었고 뭐 그런 점 때문에 예를 들자면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뭐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됐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개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전체 선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도 자체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진보는 단일화했는데 네. 보수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지난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에도 예. 결국 진보교육 당선된 데는 전부 보수들이 여러 명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물론 본인의 뜻을 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 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라고 판단하면 이것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변화가 있더라도 조금 완화해서 천천히 가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안택수 대표님. 네. 이택수 이- 대표님. 네, 예. 이택수 대표님.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말고요. 네.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부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었었나요? 아닙니다. 워낙 부동층이 많았었습니다. 아. 뭐 50% 이상 부동층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광역단체장에 비해서 좀 관심도도 떨어졌었고요. 또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사도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구도의 문제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텐데, 예, 이번 그 교육감 선거부터는 투표용지가 과거 로또 선거라는 이제 비난 때문에 순환 배열 투표용지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구마다 다 이 순서가 이제 달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 후보를 찝어서 투표했다는 거는 유권자들이 선거 공보물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투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앵그리 맘들의 어떤 변화를 지향하는 어떤 표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네. 하나는
새정치연합도 사실은 이런 변화의 바람을 잘 흡수할 수 있었던 어떤 토양이었었는데 거의 뭐 8대9 큰 승리를 차지하지 못한 점 네.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더 네네. 빨리 이어가도록 해야 그럴까요? 되겠습니다. 다음 네.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룡들의 엇갈린 운명. 뭐 유독 이번에 정치 거물들 출마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잠룡들의 지방선거 선적표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저희가 정리를 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정몽준 지금 김무성 의원이죠? 네, 지금 화면에는 김무성 의원이 나오고 있고요. 네, 김무성 의원. 지금 뭐 여러 가지 피켓 들고 있는데요. 네, 네. 다시 정몽준. 네, 자, 국회의원직을 후보 나왔습니다. 사퇴하면서 뭐 야심차게 도전을 했는데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그런데 박원순 당선인의 재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그 농약 급식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승부수까지 던졌던 정몽준 후보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네. 반면에 안도의 숨을 내쉰 당선인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홍준표 당선인 네,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탄탄한 지역 기반을 토대로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여권 볼까요, 후보들? 예, 원희룡 지사 됐죠.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도 지사직을 거머쥐면서 새누리당의 대권 자산으로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치열한 접전,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머쥔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대권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번 6.4 지방선거에 뜨거운 감대였던 박원순 당선인. 재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뿐 아니라 지금 야권 내 차기 유력 주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친노의 대표 주자죠.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도 이제 충청 대망론을 상징한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 후보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이번에 재선에 실패하면서 대권 개폐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뭐 정말 그야말로 뜨는 해, 지는 해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과연 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대권 후보로서 좀 무게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 리얼미터 이제 주간 정례 조사에서 야권 지난주 기준에서 1위는 문재인 의원이었었고요. 문재인 의원이요? 오차범위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2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예. 네. 안철수 대표가 한 3주 전 정도부터 박원순 시장에게 2위 자리도 내줬는데요. 이제 그런 전략 공천 문제 때문에 당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일단 윤장현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네. 일단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 여야로 나눠봤을 때는 지금 야권 후보들을 다 합치면 뭐 대략 한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 45%가 야권 후보들의 총 합이고요. 예. 여권은 한 35%에 그쳤습니다. 정몽준 후보도 지금 낙선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 좀 빠질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김무성, 김문수 이런 순인데 지금 여권 자체는 좀 지지율이 좀 소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김무성 의원 나왔습니다만 지지율이 이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원희룡, 남경필 이런 후보들도 지지율이 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직 뭐 대선이 3년 반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대권 과도의 어떠한 약간의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최재형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순 시장 당선인이죠. 박원순 네. 당선인이 아마 가장 우뚝 섰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서울이라는 그 상징성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게다가 이번에 또 이제 약간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남후보나 후보가 아니죠.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인인데, 이분들이 네. 남원정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많이 냈었어요. 원희룡 당선인 같은 경우 이번에 제주지사가 만약에 안 됐다면은 대선 가도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도지사에 당선된 광역단체장에 당선된 아마 그 정치인들은 한 번쯤은 대권을 다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네네. 네. 특히 수도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과거에 계속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대권 도전하지 않았어요. 이인재 그랬고 손학규 대변인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남경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대권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남경필,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훌륭한 분들이지만 네. 아직 대선을 얘기하기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거고 일단 현재 앞으로 이제 행보를 주목해봐야 할 사람들이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 네. 당선자 당연히 이제 있겠죠. 서울시장에 2번 당선됐다는 것은 보통 무게가 아닌 거죠.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서울시장 완주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다음 대선 때 또 임박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참 물론 궁금하고요. 앞으로 예. 대선까지는 3년 반이 남았고요. 근데 예. 지금 임기가 4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를 다 마치면은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 물론 당시 이제 대선이 가까워오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시도지사 말고 또 차기 대선군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에 다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김무성 의원 네.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도 있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의원님. 네, 그런데 네. 그런 전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아까 좀 얘기하셨지만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지난번 출마했다는 전력도 중요한 자산이 예. 되는 네. 것이고 또 박원순 후보 이제 떠오르는 정말 뭐 세 분 주자로 볼 수 있고 안철수 후보 그에 반해서 개인길 사실 지금 보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대표가 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야말로 한숨 돌린 상황이니까 네. 만약에 윤장현 후보가 안 됐으면 정말 치명상을 입었겠지만 이제 한숨 돌린 상황이니까 이제 730 재보선부터 정말 본인의 당 리더십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정말 그 행보가 좌우될 거고 저는 네. 뭐 정봉준 후보가 앞으로 여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이후에 지금 패배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타격을 크게 입었지만 예. 그런 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어떻게 자신의 향후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는 또 뭐 자유로운 방향에서 자유로운 그런 몸에서 차기 대선을 또 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현 교수님은 저는 안희정 지사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희정 지사도 지금 재선된 거거든요. 네. 서울시장만 재선된 게 아니죠. 안 지사가 어떤 아직도 젊고 또 친노의 이미지를 많이 탈색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남 지역에서 보수층한테도 상당한 희망을 얻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한 자산이 될 것 같고 야권에서 문재인, 손학규, 안철수 다 뭐 나름대로 분명한 야권의 대선 주자급들인데 네. 네. 어쨌든 이 광역단체장에 그 당선된 사람들이 네. 하나의 광역단체의 하나의 등용문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희정 지사라든지 남경필 원희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네, 이번 6.4 지방선거는 또 그 앞서서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도 해봤는데 빗나간 예측, 여론조사와 반대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구조사는 뭐 비교적 정확한 결과가 나왔던 것 네. 같고요. 이제 예. 다만 공표금지 직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들이 좀 사뭇 다른 결과들이 있어서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결정적으로 세월호 참사 때문에 사실 숨은 표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표심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이제 정부에 물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좀 소극적인 지지로 돌아선 분들이 예. 계셨고요. 또 그 문제 때문에 부동층이 많이 늘었었다는 점. 그래서 부동층이 늘어서 실제 투표를 안 하신 분들,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안산 단원고가 이제 단원고 포함된 같은, 예. 단원도 단원,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사전투표 또 도입 때문에라도 사전투표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이제 선거법상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또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어긋난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2010년보다는 그래도 여론사 이제 뭐 참사라고까지 언급됐던 4년 전 선거보다는 비교적 많이 나아진 이유가 RDD 도입과 이제 휴대전화 도입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야권 표심은 이제 많이 잡힌 건데 여권 표심이 조금 감춰져 있었다. 그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는 관련 보도를 한번 보고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의 경합지역 중 가장 눈에 띈 건 대전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서던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가 새정치연합 권선택 후보에 근소하게 뒤지는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접전 끝에 권선택 후보가 득표율 3%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당선되면서 결국 여론조사는 틀리고 출구조사는 맞았습니다. 충남에서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모두 새정치연합 안희정 후보의 우세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오차범인의 경합으로 분류한 출구조사와는 달리 이전 여론조사 결과대로 안희정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이었던 광주에서는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가 출구조사부터 실제 개표 결과까지 압승을 얻었습니다.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힌 곳은 단 한 곳. 출구조사에서는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게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개표 결과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지상파 출구조사는 득표율의 차이는 보였지만 경기지사를 제외한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결과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에 비해 앞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여론조사가 금지된 이후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퇴 등 각종 변수가 추가된 것도 여론조사와는 다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역대 선거보다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다 보니 판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특히 출구조사를 제외하고요. 네. 공식 공표하기 직전 여론조사 결과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표심 왜곡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마지막에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들이 뭐 대략 한 10%포인트가량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여론이 이제 급변했다기보다는 네. SNS의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침묵했던 여러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여당에 조금 더 많았다고는 하지만 야당에도 좀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질문 키워드 보시죠. 또다시 싹쓸이 지역주의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좀 지역주의가 극복되기를 좀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득표율을 보면 좀 희망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렇죠. 뭐 네. 대구 지역의 김부겸 후보하고 부산 지역의 오거돈 후보. 네. 특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 아니라 차라리 대구 지역에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와라. 그러면 찍어주겠다. 네. 새정치하면 안 된다. 과거 민주당 아니냐. 예. 이런 식이 나왔다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 유행하는 의리 때문에 네. 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3%, 40%, 예. 그럼요. 그런 득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네. 더더군다나 대구 전체에서 그만큼 받았다는 건 앞으로 정말 지역주의 어떤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전 대통령처럼 그런 어떤 지역주의 극복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다고 보고요. 예. 네. 그런 것을 좀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 광역당 선거는 어렵지만 총선 같은 데서 좀 선거제도를 빨리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영남에서 민주당, 과거 민주당처럼 또 이제 호남에서 새누리당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뭐 중선거고든 뭐든 간에 네. 정당 투표제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을 좀 빨리 좀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 교수님은 지역주의 어떻게 보셨어요? 지역주의는 저는 아직도 강고하다고 보여져요. 네. 단지 부산과 대구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 2010년도 부산시장 선거 때도 김정일 후보가 44%까지 얻었었어요. 이번에 오거돈 후보도 상당한 50%까지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 후보가 40%를 넘었고 그런 것들에서는 지역주의 완화의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영남이나 호남에서 볼 때 완전히 싹쓸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지역주의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730 재보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한 달 뒤 다시 붙습니다, 여야가. 자, 노무현 교수님, 여야가 이번 선거 표심을 어떻게 인식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결정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이번에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전 이번 선거에서도 정말 나타난 표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예. 뭐 국가 개조를 얘기해서 정말 뼛속까지 바꾸겠다 약속한 것을 그런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네.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적당히 넘어가면 또 지금까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계속해서 위기가 더 찾아온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수도권을 2개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충청권은 완전히 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얘기됐던 거 이른바 국가개조, 그다음에 대폭적인 인적수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네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730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택수 예. 대표 짧게 한마디. 뭐 축구로 예. 치면 이제 연장전에 이제 접어든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추가 내각 인선 그리고 또 곧 다가올 월드컵 성적에 따라서 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7월 30일은 이제 이미 확정된 게 12곳입니다. 12곳, 네. 12곳이고 추가로 한 16곳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거의 미니 총선급입니다. 그렇죠. 7월 30일 다시 또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야가 제대로 인식하고 또 보여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6.4 지방선거 정리를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